화면 보면은 패턴 1, 소설의 개념을 지문에 적용할 수 있는지 알아보자라고 출제자들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일명 서술상의 특징 파악하기 문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시에서도 마찬가지였어. 시에서도 요 패턴의 문제는요. 뭐가 필요해요? 개념 정리, 완벽한 개념 정리가 필요해. 선지들 자체가 뭐예요? 개념 덩어리야.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술상의 특징을 알아보려면 뭐가 필요하다? 개념 공부가 필요합니다. 개념 정리가 안 된 학생들은 미루지 마. 아니 6월인데, 아니 여름방학인데, 8월인데, 9월인데 그럼 뭐 어쩌라고. 그 시간에도, 그 시점에도 개념 정리가 안 됐으면은 해야지. 개념 정리하는데 시간이 어마어마하게 걸리지 않습니다. 알았죠? 강의를 다 보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개념에 대한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 자, 발문의 형태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일 때 선지를 먼저 읽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어.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에서. 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다는 것은 5개 중에서 4가지의 서술상의 특징이 적절하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이 지문을 읽으면서 먼저 선지를 좀 훑어보고서 지문을 읽으면서 선지에서 봤었던 그런 서술상의 특징들이 드러나는지를 생각하면서 읽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알았죠? 자, 그리고 얘들아, 선생님 말했지. 이 패턴의 문제는요. 이 패턴의 문제는 안 나오니까 어떤 지문에는 나오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진 찍기 필요한 거야.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문을 읽을 때 그런 어떤 서술 방식에 대해서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지. 자, 예를 들자면 얘들아, 간접 제시가 뭐야? 직접 제시는 뭐야? 직접 제시는 서술자가 뭔가 분석하고 요약해서 말하기의 방법으로 표현하는 거야. 간접 제시는 뭔데? 서술자가 뭔가 요약적으로 분석해서 말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보여주는 방법으로. 뭘 보여주는데? 인물들 간의 대화 장면을 보여준다거나 인물의 외양을 묘사한 것을 보여준다거나 요게 간접 제시죠. 선생님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직접 제시, 간접 제시 모르겠어요. 넌 개념이 정리가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치? 그래서 사진 찍기에서 요 패턴에 패턴 1번의 서술상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그냥 줄거리에만 집중해. 근데 요런 패턴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한다면은 두드러지는 뭐 직접 제시, 간접 제시, 그리고 특히 뭐 시점에 대해서 서술자가 이야기 안에 있는지 서술자가 이야기 밖에 있는지 서술자가 고전 같은 경우에는 서술자가 개입하고 있는지 요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서 체크를 하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패턴 1은 사진 찍기 했을 때 이런 패턴의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거 중요하다 얘기했어. 알았지? 자, 그러면 여러분 이거 보자. 지문을 읽을 때부터 두드러지는 서술상의 특징을 파악하면서 읽으라고 얘기한 것이고 그다음에 내가 파악한 내용이 선지에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근데 내가 지문을 읽으면서 파악하지 못한 그런 서술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 그랬을 때는요. 선지에서 그 근거가 있는지 선지를 보면서 요런 서술상의 특징은 내가 아까 못 봤는데 지문으로 다시 가서 그런 서술 방식이 드러나는지를 한번 찾아보면 되겠죠. 그치? 자, 그 정도. 자, 그러면 이제 가장 최근 수능 문제에서 자, 요렇게 24번 A 부분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요렇게 묻는 문제가 나왔어요. 가장 최근의 수능에서. 요런 문제 아주 땡큐야. 왜요? 이렇게 A라는 범위를 딱 정해주고 지문 전체가 아니야. 정말 고맙죠. 그치? A 부분에만 두드러지는 서술상의 특징을 찾으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요렇게 범위를 지정해 줬을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 당연히 실시간으로 풀어야 된다. 그렇지? 범위 지정이 안 됐을 때는요. 지문 전체에 드러날 수 있는 혹은 군데 네 군데에 드러나는 그런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보는 거지만 이렇게 범위가 지정돼 있을 때는 어떻게 푼다? 반드시 실시간으로 푼다라는 거예요. 자, 요게 패턴 1이고 자, 요거는 선생님이 추가로 가져왔는데 25번 문제, 28번 문제, 3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 아까 전에 기본으로 깔고 간다라고 얘기했었던 뭐가 되는 거야? 내용 파악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치? 독서로 치면 뭐가 되는 거야? 세부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지 좀 더 쉽게 말하면 뭐? 줄거리 파악할 수 있는지 줄거리를 서사 구조라고 표현하기도 해. 알았지? 그래서 얘네들이 이 지문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지 그런데 얘들아 이게 줄거리 파악 문제니까 선생님이나 출제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문제는 애들한테 쉽지 않아 라고 생각을 하는데 막상 오답률이 높은 경우가 많아요. 특히 고전 소설 부분에서. 그럴 때는 너희들이 그냥
너무나 그냥 러프하게 읽는 것이 아니라 세부 내용 같은 것을 좀 꼼꼼하게 읽어야 됩니다. 요런 문제가 나왔을 때, 알았지? 요런 패턴의 문제도 항상 필수적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요 패턴의 문제가 있을 때는 이거는 형식상의 특징들. 요거는 내용상, 좀 세부 내용을 조금 더 평소보다 꼼꼼히 읽어라 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2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무슨 패턴이야? 그치. 보기의 내용을 먼저 읽고서 그 적절성을 판단하는 보기 문제 패턴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패턴과 이 패턴은 기본으로 깔고 가면서 선생님이랑 오늘 서술상의 특징 패턴 1을 볼 겁니다. 오늘 우리가 볼 2개 세트는요. 요 3가지의 패턴들이 골고루 들어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랑 요거 한번 보도록 하자. 체크. 얘들아, 선생님이 서술상의 특징 문제는 특히 뭐랑? 시점. 알았지? 시점의 개념으로 선지가 구성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시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안 돼 있다면 선생님이 말하는데 개념의 나비효가 가서 교재가 없더라도 그 강의 목록을 쭉 보면은 그 서술자에 대한, 다시 말해서 시점에 대한 강의가 한 강이 있어. 그 한 강을 꼭 들으세요. 우리가 중학교 그런 수준에서 1인칭 시점에는 2개가 있고 3인칭 시점에는 2개가 있지. 그래서 총 시점은 4개가 있지. 그 정도에서 그친 게 아니라 수능에서는. 시점에 대해서 정말 다양하게 풀어서 설명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지가 변신 모드로 나왔을 때 아, 이건 어떤 시점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구나. 지문을 읽으면서도 아, 어떤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구나. 하나의 지문이 무조건 하나의 시점으로 서술되어 있니?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시점에 대해서는 조금 더 깊이 있게 여러분이 개념을 이해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가지고 온 시점에 관련된 선지 몇 개를 한번 보면서 여러분의 시점에 대한 이해도를 한번 체크해봐. 봐봐. 이 패턴의 서술상의 특징 패턴의 선지들을 살펴보면 서술자, 즉 시점과 관련된 선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 그렇기 때문에 시점과 관련된 개념 정리는 필수야. 만약에 너희가 이 패턴 강의를 듣는 시점이 10월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시점에 대해서 정말 자유자재로 판단하고 적용하고 이게 안 된다면은 그때라도 강의 들어야 돼요. 알았지? 자, 먼저 첫 번째 선지 볼게요. 이야기 내부 서술자, 전부 다 기출 선지예요. 알았지? 이야기 내부 서술자가 자기 고백적 진술을 통해 내면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선지를 보는 순간 아, 작품 속에 나라는 인물이 서술자의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 나라는 인물이 주인공으로서 자기의 내면 심리를 얘기하고 있구나. 1인칭 주인공 시점이구나.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돼. 그치? 이야기 내부의 서술자 무슨 뜻? 나라는 인물이 서술자다. 이렇게 챙겨야 되죠. 나라는 인물이 서술자인 시점은 2개가 있어. 1인칭 주인공 시점과 관찰자 시점. 자, 그런데 자기 고백적 진술을 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누가 초점이란 얘기야? 나가 초점이란 얘기야. 그러니까 1인칭 주인공 시점이다. 이렇게 알아볼 수 있어야 돼요. 자, 2번째.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사건을 전달함으로써 객관성을 높이고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서술자가 관찰자인 시점은 그치. 1인칭 관찰자 시점이나 3인칭 관찰자 시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건을 관찰자 시점이니까 객관적으로 드러낼 수 있어. 그런데 얘들아, 그러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은 관찰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얘기할 수 없어? 아니죠. 그치? 장면에 따라서 1인칭 주인공 시점의 서술자인 나도 충분히 관찰한 내용을 객관적으로 서술하는 장면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점에 대해서 너무나 틀에 박히게 칼로 딱 자른 듯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유연하게 생각할 수 있으려면은 시점에 대한 개념 정리가 완벽하게 되어 있으면서 자유자재로, 그치? 생각하면서 구체적인 장면들에 적용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시점은 서술자가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성을 높인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가장 좀 가까운, 특성상으로 가까운 시점은 3인칭 관찰자 시점이 가장 가깝다라고는 얘기할 수 있겠죠. 그치? 자, 그리고 또 하나. 1인칭 관찰자 시점은 항상 객관적으로만 얘기할까? 노노. 아니에요. 1인칭 관찰자 시점에 서술자도 작품 이야기 속에 있는 인물 나잖아요. 1인칭 관찰자 시점의 서술자도 충분히 주관적인 그런 내용도 전달할 수 있다는 거 알아둬야 됩니다. 알았지?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가며 갈등을 다각적으로 조명하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서술의 초점을 다양한 인물로 옮겨간다는 얘기는 얘들아, 서술자가 계속 바뀐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치? 전지적인 서술자가 우리 개념 강에서 배우잖아.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특정 인물의 입장에서 이런 얘기 하죠. 그 특정 인물이 되는 거야. 다시 말해 초점 인물이 되는 거라고. 초점 인물을 바꿔가면서 이 장면은 어머니라는 인물의 초점에서 이 장면은 나는 아니지 뭐 구보라는 인물의 시선에서 이렇게 충분히 장면에 따라서 어떤 초점을 시선을 달리할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그런 뜻. 그래서 전지적 시점 중에서 특정 인물의 시각에서 서술한다. 그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 거죠. 작중 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작중 세계를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작중 인물이라고 얘기했으니까 뭐예요? 나라는 아까 전에도 봤듯이 나라는 인물이 있다. 그 인물이 관찰자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묘사한다. 어쨌든 이 선지는요. 1인칭 시점인 것은 100%야. 그치? 1인칭 시점, 나라는 인물이 어떤 식으로 서술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이 선지 보세요. 작중인물이 아닌 서술자, 무슨 뜻이야? 작중인물이 아닌 서술자란 뜻은 100% 3인칭이란 뜻이야. 그러니까 지문 속에 나가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선지가 나왔을 때 그 지문 속에 나라는 인물이 나왔거든. 그러니까 적절하지 않은 선지로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작중인물이 아닌 서술자가 등장해서 인물 간의 갈등을 세 국면으로 이끌고 있다. 아니, 작품 속의 인물도 아닌데 어떻게 인물 간의 갈등을 세 국면으로 이끌지? 아, 이건 선지 자체가 좀 말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판단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시점에 대해서 막 풀어서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고 잘 와닿지 않는다라는 사람들은 뭐가 필요하다? 시점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스스로 진단 내리면 되는 거야. 알았지?